남북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다음 달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원칙 속에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MW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 부품을 영국에서는 지난해 교체해준 정황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국토부가 내일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터키의 리라화가 연초 대비 60% 넘게 폭락하면서 터키가 외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며 코스피는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정치권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탐사보도부가 대선을 앞두고 작성된 트윗 9억 건의 데이터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3차 정상회담을 다음 달 중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의제 등은 상황을 살펴가며 계속 협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윤진 기자가 전합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이 모두 발언에서 평양을 직접 언급하면서 장소는 일찌감치 평양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민간 수뇌부들이 평양 상봉이 또 진행되고 있는 것만큼 이 문제들 논의하면 앞으로 우리 민족이 바라는 또 그렇게 소망하는 이런 문제들의 확답을 줄 수 있는 한 차례 전체 회의와 세 차례 대표 접촉 등을 벌이며 의견을 조율한 남북은 예상보다 빠른 오후 2시쯤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일정에 올라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남측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건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당초 기대됐던 구체적인 날짜는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식의 여러 가지 또 일정들, 상황들 그런 걸 감안할 때 일단 9월 안에 평양에서 한다 정도로 해놓고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협의해 나가자, 결정하자. 오늘 회담에선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뿐 아니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3차 정상회담 다음 달 개최가 확정되면서 청와대도 본격적으로 정상회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회담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호윤 기자,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되질 않았는데요. 대략 언제쯤이 될 걸로 청와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월 초는 아니다. 9월 10일 이전은 여건상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이전에 열릴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청와대가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럼 9월 초 개최를 어렵게 만든 현실적 여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 대변인은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북한의 사정을 감안해 날짜를 정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북한은 통상 9월 9일 정권 수립일 행사를 큰 규모로 열지만 올해는 특히 정권 수립 70주년이라 대규모 열병식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행사를 두 개나 동시에 준비하기 어려운 북한 사정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북한도 추석을 쇠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은 9월 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정상회담 의제를 포함해 의정과 경호, 또 취재진 규모 등의 사안을 실무회담에서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판문점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 때와 같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가 북미 협상의 돌파구 마련에 있는 만큼 비핵화 의제를 두고 미국과의 물밑 조율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남북한은 이렇게 3차 정상회담 날짜를 구체적으로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일 텐데요. 북미 간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당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지향 기자입니다.
당초 우리 정부의 안은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해 8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내외적 효과를 고려해 정권 수립 70주년인 9월 9일 즈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회담 날짜를 놓고 남북 간 입장차가 있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남측 대통령까지 방북한다면 체제 정통성을 부각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청와대가 9월 초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중순으로 연기됐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일정에 따라 다자회담 참석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1일부터 사흘 동안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9월 하순 유엔 총회 등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도 다음 달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먼저 제안하고도 날짜 합의는 못 박지 않은 건 남측의 중재 역할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진전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북미 간의 접촉이 계속되지 않을까. 종전선언이 우선이라는 북한과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며 대북 압박을 조이는 미국 사이에서 한반도 운전자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3차 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북한 지역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3차 정상회담을 크게 기대하고 또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취재를 위해서 현재 평양에 머물고 있는 KBS 취재진이 평양 현지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평양 김일성 경기장 앞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형 깃대를 들고 발을 맞춰 행진하는 연습을 합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 구구절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15만 명을 수용하는 평양 능라도의 5월 1일 경기장. 이곳에서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새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공연이 열립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구구절 행사 준비를 위해 평양체육관과 김일성 광장 등 평양 시내 곳곳에서도 행사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구구절 행사가 끝난 뒤 수일 내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평양 시민들은 3차 남북 정상회담 소식에도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호텔 직원과 행사 관계자 등은 아직 공식 보도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진행 상황은 잘 모른다면서도 고위급 회담 개최 등 취재진이 전하는 소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방북단의 안내를 맡고 있는 한 북측 관계자는 9월 평양 개최 합의 소식을 전하자 열렬히 환영한다며 두 손을 번쩍 치켜들기도 했습니다.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 행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이곳 평양에서도 올 들어 세 번째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국민연금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원칙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 동의 없는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담화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민연금 개편 문제를 놓고 국민들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나중에 받을 수는 있는 거냐, 받더라도 내가 낸 만큼은 다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김준호 기자가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37만 7,800원, 현재 국민연금 한 달 평균 급여액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 살기 실제 어렵습니다. 용돈연금이라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왜 이렇게 적은 걸까요?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을 가입해야 주지만 초기 가입자들은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141만 명, 현재 수급자의 38%입니다. 낸 돈이 적은 만큼 받는 돈도 적은 겁니다. 그럼 지금 매달 소득의 9%씩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어떨까요? 40년 가입하고 20년 동안 받는 조건인데요. 한 달 29만 원, 소득 최하위 구간은 내가 낸 돈의 4.5배, 227만 원,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가입자는 1.8배, 소득 최고 구간 가입자도 1.4배를 돌려받습니다. 모든 가입자가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받는 연금은 얼마나 될까요? 올해는 가입자 생애 평균 소득의 45%, 10년 뒤는 40%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OECD 35개국이 대체로 이런 수준입니다. 노후 자금으로는 돈이 너무 적다,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다른 나라보다 낮고 더구나 20년째 9%인 보험료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연금만 올리면 이는 결국 미래 세대와 국가 재정 부담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이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불만은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건데요. 나중에 기금이 고갈돼서 내가 낸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조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세금처럼 꼬박꼬박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서도 불안합니다. 계속 고갈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미래에 다 돌려받지 못할까 봐 고민이 되고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새 가입자는 줄고 연금 수령자는 늘면서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는 상황. 공적연금을 우리보다 일찍 도입한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만 적립하고 그의 젊은 세대가 낸 돈을 그의 노인들이 받는 부과식으로 연금 체계를 바꿨습니다. 일본은 결국 국가재정을 투입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법으로 지급을 명문화했습니다. 우리도 연금법에 국가가 안정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도록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보다 더 분명하게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있습니다. 세계 170여 개국에서 이처럼 공적연금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개별 국민들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고 물가 상승이라든지 경제적 변동에 민영보험은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섣부른 폐지론으로 불안을 키울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잘 손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걷어놓은 기금을 잘 운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일도 금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 운용 실적은 시장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 주식에 13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매달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더니 최근엔 1.18% 손해를 봤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 운용 수익이 0.26% 떨어진 것에 비해 0.92%포인트나 낮습니다. 채권과 대체 투자 등을 합한 전체 수익률은 어떨까? 올 5월 기준 0.49%, 1%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6%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만 투자로 벌어들인 연금 수익이 219조 원인 걸 감안하면 최근의 투자 실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규모는 약 630조 원. 수익률을 3% 올릴 경우 이익금이 18조 9천억 원에 이르러 1년치 연금 급여액이 거의 확보됩니다. 세계적인 불황을 감안하더라도 지금까지 성적표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성공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채권과 주식 등 한정된 분야에 반복적으로 투자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합니다. 글로벌 유수의 자산운용기관과의 어떤 그런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좋은 딜 소싱을 해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중요하고 어느 때보다 면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운용 책임자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1년 넘게 공석이고 부실한 처우로 운용직 정원의 약 10%, 30명 안팎은 해마다 국민연금을 떠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하는 특활비 양성화 방안 발표에도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보도에 구경하 기자입니다. 특수활동비 폐지 주장에 양성화로 답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닷새 만에 손을 들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교섭단체 간에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폐지는 완전히 합의를 이뤄냈고 올해 국회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62억 원. 이 가운데 폐지가 결정된 건 의정지원 명목으로 교섭단체에 지급되던 특활비입니다. 이외에 상임위 운영지원비, 의회 외교, 예비금 명목의 특활비를 어떻게 할지는 오는 16일 제도 개선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장들의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의 어떤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가져서 곧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에 업무 추진비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양당이 기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 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결국 은폐된 특수활동비가 될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선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여야는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통해 기존 특활비 항목의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여야가 특수활동비 폐지를 선언하면서 이제 관심은 국회의 예산 통제를 받는 정부 부처의 특활비로 쏠리게 됐습니다. 19개 정부 부처의 올해 특활비 규모는 3,200억 원에 이릅니다. 이어서 황현택 기자입니다. 올해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지급 결의서입니다. 재판활동 종합지원이란 명목으로 대법관들이 매달 100만 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통상의 재판 업무는 공개가 원칙이라 특활비가 왜 지급됐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 헌법재판소는 아예 특활비가 없습니다. 대법원 특활비가 대표적인 부적정 예산으로 꼽혀온 이유입니다.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필요합니까? 대법원도 감사라든지 기타 기밀성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불똥은 정부 부처들로 튈 전망입니다.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가진 만큼 내년도 정부 특활비 배정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고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충실히 따져서 올해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 특활비는 3,200억여 원. 한 시민단체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를 비롯해 외교부와 경찰청 등 34개 사업 294억 원이 원래 특활비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체의 9.1%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국회의 특활비 개선 사례를 준용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쌈짓돈 논란을 끝낼 수 있을지 국회의 개선 의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어제 오늘 BMW 차량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 점검을 받은 비율이 어제까지 7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점검받지 않은 차량과 위험 차량에 대해서 운행 중지 명령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도로 위 까맣게 타버린 BMW 차량에 소방관들이 물을 뿌립니다. 리콜 대상인 BMW 520D 차량이 주행 중에 불이 난 겁니다. 오늘은 리콜 대상이 아닌 BMW 가솔린 차량에서도 원인 모를 화재가 났습니다. 운전자들의 안전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결국 운행 중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과 진단 결과 위험성이 발견된 차량이 대상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대한 담보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운행 중지 대상은 약 10,000대 정도로 예상되며 정부는 15,000대가량의 렌터카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장이 운전자에게 우편으로 운행 중지를 고지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부터 실제 운행 정지 조치가 내려질 걸로 예상됩니다. 어제 자정까지 점검 이행률은 68%.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 속에
정부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하고도 투명하고 신속한 조사와 원인에 대한 결과를 밝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화재 원인이 부품 결함이 아닌 소프트웨어 조작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험을 통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계속되는 차량 화재에 대해 BMW 측은 지난달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EGR을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이 EGR 부품을 교체해준 정황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BMW 코리아 측은 영국에서 EGR 리콜이 진행되는 걸 몰랐다고 해명했는데요. 경찰이 사고 원인 은폐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작성된 영국의 BMW 동호회 게시물입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EGR을 교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비공개 리콜이 아니냐는 문의입니다. 지난해 3월에도 EGR 교체를 받았다는 차주들이 답글을 달면서 최소 3곳의 사이트에서 10여 명이 교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일부는 냉각수가 새는 문제도 교체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EGR 냉각수 누수는 BMW가 최근에 밝힌 화재 원인입니다. 올해 7월에야 뒤늦게 한국에서 리콜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BMW 코리아 측은 이런 식의 EGR 교체가 영국에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화재 관련인지 다른 문제로 리콜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BMW의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화재 피해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EGR 부품을 생산한 한국에 있는 제조업체하고 독일 본사하고 설계 변경에 관해서 오고 간 내용 수사해 주실 것을. BMW는 2016년에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TF를 꾸렸지만 1년 7개월이나 지나서야 EGR 부품이 원인임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이 해외에서 먼저 EGR 교체가 이루어진 정황에 대해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터키 리라화의 폭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약세를 보이던 리라화는 최근 터키와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급락해 연초 대비 40% 이상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먼저 김형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터키 리라화의 폭락세가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터키 금융당국은 외환거래를 일시 제한하고 은행 지급 준비율을 내리는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시장 안정 대책을 급히 내놨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최근 리라화 폭락을 외국의 작전 탓으로 돌렸습니다. 터키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미국에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ardeşlerim, şunu bilmelerini istiyorum. Teslim olmayacağız. üretmeye devam edeceğiz. 특히 지난 10일 하루 사이 리라화는 달러 대비 14%나 급락했습니다. 터키 당국이 2년 가까이 미국인 브런슨 목사를 구금해 풀어주지 않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배로 높인 여파였습니다. 터키 리라화는 직격탄을 맞았고 올 초와 비교하면 40% 넘게 폭락했습니다. Ya bence alınan önlemler yeterli. Şu an zaten bizlik bir durum yok. Amerika'nın baskısı dolayıyla çıkıyor. Umarım düşer. 미국은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 대신 다른 동맹을 찾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터키 리라화 폭락 사태는 미국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터키발 충격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이중근 기자입니다. 터키발 쇼크에 오늘 코스피는 1.5% 내려 225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5개월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역시 휘청거리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2% 가까이 떨어졌고 홍콩과 중국 증시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터키와 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 교류가 크진 않지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대되면서 아시아 시장이 곧바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미중 간 무역 마찰로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가운데 하나의 또 다른 요인 악재이기 때문에 더욱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터키에 대출을 많이 해준 유럽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거란 우려 속에 유럽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화 역시 약세를 보였고 반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환율도 흔들렸습니다. 정부는 즉각 외환 시장에 대한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환율 문제는 지금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역시 저희가 굉장히 긴밀하게 보고 있고 그런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돼서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 조치를 제가 단호하게 취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우리나라와 터키와의 교역 비중이 1% 안팎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집트와 아르헨티나 등의 신흥국은 물론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경제 기초 체력이 취약한 유럽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등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과거 선거판에서는 엄청난 돈을 써가며 유세장에 청중들을 동원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선거법이 엄격해지면서 요즘은 이런 관행이 거의 사라졌지만 온라인 세상은 아직도 사각지대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는 사상 첫 SNS 선거로 불렸는데요. KBS 탐사보도부가 18대 대선 당시 트위터 9억 건을 전수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9시 뉴스는 오늘부터 정치와 온라인 여론조작의 실상을 연속 보도합니다. 탐사보도부 정수영 기자입니다. 역사상 첫 SNS 선거로 불린 2012년 대선 당시 최고의 관심을 받았던 건 트위터입니다. 양 캠프도 트위터 여론전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캠프는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 대신 RT가 먼저다란 구호를 내걸었고 새누리당 캠프도 외국 단체를 동원해 트위터 홍보전을 펼치다 선관위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탐사보도부는 당시 대선을 앞두고 한글로 작성된 트윗 9억 건의 데이터를 확보해 전수조사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가 대상입니다. 그 결과 양대 대선 캠프 측에서 모두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트위터 활동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민주 캠프 내부에서는 국정원이 사용해 문제가 됐던 자동 트윗 프로그램을, 새누리 캠프 외곽 조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해 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대 대선 캠프가 선거가 코앞에 다가올 때까지 어떤 수법으로 얼마나 많은 여론 조작을 시도했는지 우한울 서영민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불법 여론조작 세력인 이른바 시발단 사건이 불거진 당일, 이를 비판한 트위터 글입니다. 이 트윗글은 잠시 뒤 5명에 의해 동시에 RT, 즉 퍼나르기가 됩니다. RT된 시간은 초까지 일치합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광화문 유세가 있을 무렵 새누리당을 격하게 비난하는 글이 쓰여지자 이번엔 앞서 언급한 5명 중 4명이 동시에 RT를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겉보기에 여러 명이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자동 트윗 프로그램을 사용해 글을 확산시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람이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기계적으로 이것을 동시에 RT하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KBS 탐사보도부는 9억여 건의 트위터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이상 활동을 보인 트위터 계정 13개를 찾아냈습니다. 13개 계정의 주인을 추적해보니 3명이 민주당 선거 캠프에서 공식 활동을 한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계정 주인 중 1명은 본인이 자동 프로그램을 써서 트위터 활동을 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사용된 자동 트윗 프로그램의 이름은 트윗덱.
같은 해 대선에서 여론 조작 활동을 벌인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용했던 프로그램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국정원 개정의 경우 수법, 영향력으로 살펴보면 대국민 여론 조작과 대선 개입의 효과는 상상 이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국정원 여론 조작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던 민주당의 대선 캠프에서 같은 방식으로 SNS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것은 이번 트위터 전수 분석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2012년 대선 사흘 전 트위터에 올라온 글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비하하고 댓글 공작 사건의 국정원 여직원을 옹호합니다. 1495차례에 걸쳐 RT되며 트위터상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특이하게도 RT를 한 1495계정이 모두 똑같은 트위터 앱을 썼습니다. 트위터 포 안드로이드. 새누리당 대선 캠프 외곽 조직인 서강 바른 포럼이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캠프에서 활동했던 박철환 교수는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돼요. 리트윗 봇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정말 리트윗만 있어요. 당시 널리 쓰이던 상용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교묘히 이름을 바꾼 비밀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새누리 측 매크로 프로그램의 실체가 대선 6년 만에 KBS 취재로 드러난 겁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개의 다른 계정을 동시에 RT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계정은 모두 2,866개로 확인됐습니다. 계정들은 2012년 8월부터 대선 전날까지만 사용되다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매크로에 쓰일 계정 확보에는 새누리당 외곽 조직인 서강 바른 포럼 회원들이 동원됐고 이런 사실이 모두 빅데이터에 남아 있습니다. 여론 조작에 가담한 인사 가운데 일부는 공식 선거 캠프에서 일하다 선거 뒤에는 청와대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의 신원을 여기저기다 흘리고 다녔고 나중에 보니 그 사람들이 선대위 핵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KBS 탐사보도부는 2012년 대선 당시의 SNS 여론 조작 실태를 연속 보도를 통해 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금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폭염 기세에 눌려서 태풍도 한반도를 비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독한 폭염이 언제쯤 수그러들까요?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한낮 뜨거운 햇볕을 피해 그늘 아래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지독한 찜통더위에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어떠세요?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계속 틀어놓고 살아요. 그리고 밤에도 끌 시간이 없고 아침은 잠깐 끄고. 어제까지 전국의 평균 폭염 일수는 26.1일, 최고로 더웠던 1994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열대야 역시 전국 평균 14.3일로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효자 태풍이라도 좀 올라와 줬으면 이런 마음이 간절해지는데요.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태풍이 모조리 한반도를 비켜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태풍 2개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일본과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7호 태풍 뿌라비룸부터 마리아와 종다리, 야기까지 태풍이 우리나라에 근접하지 못한 건 강력한 고기압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광복절인 모레를 기점으로 한반도 상공의 기압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복절 이후 주말까지는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 동쪽으로 내려오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쪽 고기압에서 서늘한 동풍이 불어들어 동쪽 지역의 더위를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쪽 지역은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태백산맥 효과로 이번 주 내내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기나긴 폭염 탓에 전국의 저수지도 말라붙고 있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들이 속출하고 있고 전국 평균 저수율은 50% 수준을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정환 기자입니다.
충남 최대 농업용 저수지인 예당 저수지입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낚시용 좌대가 모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30.4%, 3월 기준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봄에는 많이 차 있었는데 농사 짓느라고 많이 저수량이 줄었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주부터 금강물을 끌어오는 도수로가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량이 워낙 많다 보니 도수로를 가동해도 수위가 늘기보다는 거의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른 저수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나주호는 저수율이 22%대까지 떨어졌고 나주 신포 저수지 등 15개 저수지는 아예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전국 3,300여 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4.6%로 50%대 붕괴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논물이 부족할 경우 벼 이삭이 제대로 패지 않아 수확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비는 안 오고 막 저수지는 바닥나고 그럼 어떡해요 이걸. 지금 큰 걱정이 농촌이.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소나기를 빼고는 당분간 비다운 비 예보도 없어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론을 반영한 규제 혁신 차원의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외 여행객 3천만 명 시대를 앞둔 지금까지 출국할 때 샀던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건 고쳐나가야 할 생활 불편이자 불합리라는 겁니다.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71개 나라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웃 일본과 중국도 확대하는 추세라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될 경우 기존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들에게 진입 기회를 열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견,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입국장이 혼잡해지면 마약이나 테러범 추적이 어려워진다며 보안상 우려 등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실제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국회 입법을 통해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세관 당국과 기존 면세점 업체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청와대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규제 혁신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오랜 관행을 깨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20만 명에 가까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홋카이도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 한강에서 가스폭발 사고 등으로 징용자 수백 명이 숨졌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런 설명은 쏙 빼고 일본 근대화에 기여한 곳이라며 산업유산으로 지정해 알리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지에서 이승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자 갱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타납니다. 1941년 대규모 폭발 사고로 한반도 출신 징용자 32명이 숨진 곳입니다. 당시 불이 꺼지지 않자 생존자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같은 광산의 또 다른 갱도 입구. 이곳이 갱도로 내려가는 입구였습니다. 이 밑으로 수직으로 파고 내려가 석탄을 캐냈습니다. 땅 밑 170m 갱도에서 1944년 다시 대규모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07명이 숨졌는데 71명이 한반도 출신이었습니다. こういう時にはこうやって逃げるんだということが教育されていなかった人たちの犠牲者が 최초로 공개되는 가스 폭발 사고 상황을 기록한 갱도 구조도입니다. 내부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いろんなこっちの方が死亡者がちょっと多いんですよね。 1940년에서 45년 사이 이 탄광에서 숨진 조선 출신 징용자만 270여 명.
우리의 아픈 역사가 남겨진 이곳을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07년 근대화 산업유산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탄광이 일본을 근대 공업국가로 이끌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공원으로 꾸며져 있는데 어디를 봐도 강제징용에 대한 설명은 없고 미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홋카이도에 끌려온 징용자는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희생자는 2,600명에 이릅니다. 홋카이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짓밟은 일제강점기는 신체 발달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복 이후 한국인의 머리 크기가 급격히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왜 그런 건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80대 할아버지와 한창 경제가 성장하던 80년대생 30대 남성입니다. 머리둘레를 쟀더니 젊은 사람 머리가 2.3cm나 더 큽니다. 이런 차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일까? 1930년대생과 1970년대생 한국인 100여 명을 표본 추출해 MRI로 머리를 촬영했습니다. 뇌가 있는 머리뼈 속 공간, 이른바 두개강의 부피를 비교했더니 1930년대생은 1520cc였던 반면 1970년대생은 1594cc로 약 90cc 더 커졌습니다. 이는 40년 차이를 두고 6% 더 커진 셈입니다. 서구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 100여 년에 걸쳐 이룬 머리뼈의 크기 변화를 한국은 40년 만에 따라잡은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있는 상황에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고요. 1970년대는 우리가 좀 경제적인 안정기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영양도 적절히 섭취를 하다 보니까 남녀 차이도 있었습니다. 남성은 머리뼈의 높이와 너비, 길이가 모두 커진 반면 여성은 높이와 너비만 커졌습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이 두개골이 커지는 현상이 발견은 됐는데 그게 커지는 방법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낫죠.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머리 크기, 생김새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미국 체질인류학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천암 등이 지분을 가진 친족회사를 위장 계열사로 운영하고 친족 60여 명을 신고해서 빠뜨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천암 등이 지분 60에서 100%를 보유한 회사 4곳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고 친족 62명을 친족 현황 신고해서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한강 하류에서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소방보트가 전복되면서 실종됐던 소방대원 2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인 김포대교 인근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여 오늘 오후 37살 오모 소방장과 신모 소방교의 시신을 잇따라 수습했습니다. 불교계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설정 총무원장이 어떤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31일 총무원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은 기간에 각종 의혹을 명백히 밝혀 한 점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광복 73주년을 맞아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35위가 고국으로 돌아와 서울시립 용미리 제2묘지공원에 안치됩니다. 유해 35위의 안장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리고 안장식 하루 전인 15일 오전 11시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73주년 광복절 민족공동